아, 계산 문제가 나오는군요. 자, NaOH를 200ml를 2g을 녹이면 몇 노르발인가? 이거는 정말 빼기가 너무 이제 허전해서 한번 집어넣은 단위 환산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질 문제든 대기 문제든 환경공학에 있었을 때는 처음에 기초 단위 환산이라고 했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노르말, 몰, 몰랄 농도 이러한 개념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똑같은 미리그램 퍼 리터라 하더라도 이 미리그램 퍼 리터가 시료 1리터 중에 산소로 나타내는 미리그램인지 아니면 CaCO3로 나타내는 미리그램인지 아니면 그 특정 성분에 대해서 나타내는 미리그램인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이제 연습 문제입니다. NaOH라고 한다면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NaOH NA가 23이고 O가 16이고 H가 1.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분자량을 원소의 분자량이나 원소의 원자량이나 다 주어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점차 생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안 주어지더라도 기본적인 화학물질의 분자량과 분자 구조식 이러한 것도 몇 가지는 꼭 알아둬야 된다고 했는데 NaOH는 분자량 40g. 자, 분자량이 40g인데 얘가 200ml를 2g을 녹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40g일 때 얘가 얼마? 1당량입니다. 자, 노르말 퍼 리터, 이거 노르말 농도를 나타내며 있었을 때 이 노르말 농도는 이퀴벌런트 퍼 리터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노르말을 나타내며 있었을 때 우리가 1당량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1당량은 뭐죠? NaOH로 있었을 때는 40g이 1당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자식을 알고 분자량을 알고 이것이 몇 당량인가를 안다. 당량이라는 단위를 안다라고 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러면 이게 리터가 밑에 있으니까 200ml겠죠. 200ml 시료분에 들어가 있는 NaOH량이 얼마가 녹아 있다? 2g입니다. 그래서 2g. 2g이 녹아 있는데 이것이 얼마? 40g일 때 1당량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0g일 때 지금 요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40g일 때 1g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니까 그램 NaOH 없어지고 당량으로 바뀌었는데 당량의 리터라는 단위가 밀리리터로 돼 있어요. 그럼 10의 3승 밀리리터일 때 얘가 리터다. 그렇게 되면 이게 5가 되죠. 그래서 답이 없네요. 4분의 1. 그러면 0.25. 그래서 지금 0.25 있네요. 2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0.25 노르말. 그래서 이 단위를 보게 되면 이퀴벌런트 퍼 리터이고 이것이 노르말이 되는 것이죠. 요 문제는 환경공학의 기본 문제로도 나오고 화학 문제로도 나오고 다양한 용도로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는 정말 옛날에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 안 나오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그냥 이렇게 가끔 우리가 지금 친숙하지 않게 익숙하지 않게 가끔은 공식을 알아야 푸는 문제도 나온다라는 개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너무 포커스가 안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온 강도를 알아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환경공학은 화학까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학 분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넣어놓은 문제고요. 이온 강도 I는 이거는 이온 강도라는 I를 계산할 줄 아는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온 강도 I는 2분의 1 시그마 그 물질의 농도와 이온 전하량이죠. 그 전하량의 곱에 그래서 농도와 전하량의 제곱의 곱에 합을 얘기합니다. 전부 다 합한 거를. 자,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하게 되고요. 물질의 농도는 다 주어졌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전하량이 얘는 2가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이면 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근데 얘는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 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탄산염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1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승수들이 자꾸 있으니까 그냥 쫙 빼가지고 앞으로 내보냅니다. 10의 마이너스 5승. 그렇게 되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3 곱하기 10이죠. 곱하기 4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5 곱하기 10 플러스 얘는 3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1 이죠. 그래서 3, 4, 120 플러스 50 플러스 12 플러스 2 하게 되면 이것이 총 184 이고요. 184 2분의 1 곱하기 1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어서 9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했으니까 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여기는 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나 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답은 대략적으로 제가 이거 잘못 계산했나요? 2, 2, 4 맞는데? 여기 CO3 2-가 2의 맞아. 여기 4, 2의 제곱이군요. 2 제곱. 그래서 4가 되네요. 여기에서 4, 2, 8. 여기 하나 틀려서 숫자가 틀렸네요. 그러면 100, 70, 80, 90. 그래서 190이기 때문에 95가 되고 9.5가 됩니다. 네, CO3 2-인데 이온의 제곱을 잘못했죠. 참.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우리 교재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경기도 시험 문제에서 물 1리터 속에 들어가 있는 물 분자, 그러니까 1리터 속에 1리터 속에 들어가 있는 물 분자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를 했을 때 우리가 1몰일 경우에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 약 6.23이지만 6 곱하기 10의 23승계 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몇 승 총 계산했을 때 답이 다 똑같은데 답은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4승 이런 식으로 지수의 계산을 약간씩 변경해서 답으로 예문을 내놓은 게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 시험 문제, 9급 시험 문제도 나왔었습니다만 최근에 다른 지방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연구사 시험 문제에서도 밀도가 얼마인 용액 1kg당 들어가 있는 분자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예문은 계산은 어느 정도 맞추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몇 승인가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정확하게 이 수식을 알고 있습니까를 확인하는 문제도 되지만 이 계산하는 과정 중에 차분하게 끝까지 지수 계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그렇게 좀 서툴지 않는 꼼꼼한 사람, 성격적으로 꼼꼼한 사람이 유리한 그런 문제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을 연습하고자 있다라는 거 처음에는 소개하는 용도로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온 강도라는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수를 계산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형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지수 계산에 있었을 때 익숙하게 연습을 해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환경부 기출문제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러한 반응식 같은 경우는 환경부 문제는 뭐 당연하고 다른 여러 문제에서도 반응을 이용을 해서 필요로 하는 양 또는 기타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한 양을 계산하라. 화학 당량적인 그러한 양을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있었을 때 문제도 시험 문제 정확하게 푸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푸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에서는 반응식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반응식을 주어졌을 때 여기 총 칼슘 100mg/L를 처리하기 위한 석회의 사용량이에요. 자, 여기에서 주어진 게 탄산칼슘 100mg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탄산칼슘 분자량을 계산할 필요가 있나? 없어요.
왜냐? 이 탄산칼슘 1몰당 칼슘은 1몰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몰 대 몰, 사실 반응에 있었을 땐 당량 대 당량으로 계산하는 게 좋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은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그냥 몰 대 몰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탄산칼슘 1몰당 칼슘은 얼마? 1몰이 있어요. 그럼 칼슘은 몇 미리그램? 40g이죠. 1몰이면 40g. 그래서 40g의 칼슘이 있을 때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CaO 같은 경우, 생석회 같은 경우에는 40 플러스 16이니까 56g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40g의 칼슘당 다음 CaO는 56g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있는 칼슘의 양은 얼마죠? 100mg/L예요. 그럼 이게 칼슘의 양이죠. 그래서 이게 mg/L로서 칼슘의 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칼슘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g일 수도 있고 미리그램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g이면 g이고 미리그램이면 미리그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는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를 안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기 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칼슘의 단위가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 칼슘의 단위와는 위에 있는 CaO의 단위가 같아서 결국 우리가 계산해서 나오는 건 CaO의 단위로서 mg/L가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CaO 몇 mg/L가 필요하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10 없애지고 14.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 필요로 하는 양이 4일은 40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일 때? 100%일 때. 그러면 100%일 때는 요만한 양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단위가 CaO의 순도가 80%다. 그러면 몇 개? 요게 지금 100%일 때가 이 양이 필요한데 실제로 있는 양은 80%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 per 80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주로 비율로 하게 되니까 1 per 0.8. 그러니까 100% 있는 것보다 0.8%의 순도일 경우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다시 또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총 나오는 나오는 계산이 175mg/L.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응에서 필요로 하는 양, 그래서 총 전체 반응에 있었을 때 칼슘만이 얼마의 CaO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칼슘이 얼마이다. 근데 이거는 총 100%일 경우 이만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은 지금 80%짜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정을 해주게 되면 계산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 해도 돼. 상관없어요. HCO3, 즉 중탄산 칼슘에 대한 전체 몰 분자량을 계산하면 40 플러스 1 플러스 12 플러스 16 곱하기 3이니까 48 정도? 그것에 곱하기 2 하게 되니까 아무튼 거의 100이 넘어가는 100 한 60 정도, 62 정도 되는 그러한 분자량이 나오는데 그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칼슘이 중탄산 칼슘으로 해도 그때도 칼슘은 40g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풀로 바꾸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전체 풀로 계산하는 방법은 얘가 지금 162g, 그래서 CaHCO3의 2일 경우에 얼마가 필요해요? 56mg, 그래서 CaO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지금 중탄산 칼슘은 얼마? 얘가 지금 중탄산 칼슘이 162일 때 Ca는 40g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Ca는 40g, 40g일 때 162가 되는 것이고 이 40g에 대해서 100mg일 때 X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수식 요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CaHCO3의 몰 분자량을 계산한 것보다는 이 반응에 있었을 때에 필요로 하는 양의 식으로서 정리를 하는 것도 뭐 아주 간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서설이 길었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점차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론적인 내용들은 대체로 개연성 있는 걸로 쭉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교재가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가자라는 수준으로서 제일 먼저는 물질순환에 물질순환 부분에 있었을 때 질소순환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여기에서 먼저 질소의 순환 연습을 하도록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 중 질소순환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생물체 내 아미노산, 단백질, 유기물 형태죠. 그리고 생명체가 죽은 후에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되면 다시 식물이 흡수한다. 자, 여기에서 이 말은 뭡니까? 생물체 내에 있을 때는 질소는 유기물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근데 유기물 형태의 질소가 들어가 있는 것, 주로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 유기 성분은 분해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암모니아성 성분이다. 자, 암모니아성 성분부터는 유기물이 아니고 무기성 성분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유기물은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온이 되지 않으므로 식물은 유기성 질소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럼 식물은 물에 녹아있는 이온성 질소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성 질소인 암모니아성, 아질산성, 질산성 질소와 같은 이러한 형태를 흡수해서 다시 유기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토양 중에 방출된 암모니아는 직접 또는 어느 종의 세균에 관여하는 질산화 과정에 의해서 아질산이나 질산으로 산화돼서 식물이 흡수한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현기성 조건 하에서 관련 세균에 의해서 질산이 암모니아로 되는 질산작용이 지배적이다. 자, 여기에서 말이 어폐가 있죠. 왜? 현기성 조건 하에서는 질산이 암모니아로 그럼 뭐예요? 이게 산소가 빠지고 수소로 결합하는 겁니다. 자, 산화라는 건 산소랑 결합하는 것, 전자를 뺏기는 것 이런 것이고 환원이라는 것은요 산소를 뺏기거나 수소랑 결합을 하거나 전자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질산이라는 것은 뭐죠? 질소 산화작용이에요. 그러면 환원이 일어났는데 질산작용이다 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그리고 사실은 현기적 조건이라기보다는 사실 무산소 상태라고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예문이 나올 때는 다른 예문들을 잘 살펴보는 게 좋은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환경공학 9급에서 나오는 문제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탈질균 같은 경우에는 무산소 상태에서 탈질을 한다.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탈질 작용을 하지 않아서 특히 탈질균 같은 경우 에녹식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현기성 상태에서는 산소가 현기성 상태라고 하면 완전 무산소 상태인 것도 있긴 합니다만 약간의 산소가 공존하는 경우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 끝에 질산작용이 지배적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었을 때는 약간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단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탈질균 하면 에녹식, 무산소 상태에서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생태계에서 질소가 공기 중으로 소실되는 탈질작용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산소가 부족한 흙이거나 또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뭐죠? 현기 또는 무산소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요. 진흙 속에서 어떤 종의 세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실 진흙이라고 하면 모든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토양 중에서 가장 입경이 작고 진흙이 가장 물의 배수 능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차르게 물을 넣었을 때 끈적끈적했을 때 물이 아무리 짜도 물이 잘 안 짜지는 그런 형태. 그런데 모래 같은 경우 물을 집어넣으면 그냥 싹 빠져버리죠. 그걸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국이 물로 차 있어서 현기화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돼요. 명백하게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죠? 산소가 거의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탈질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TKE는 무엇인가? 이게 옛날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빈도수가 줄어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석 능력이 우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최근에 있었을 때 각종 기기가 발달되고 분석 능력이 좋아지면서 이제 TKN이란 개념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TKN이란 게 뭐죠? 토탈 킬달 질소. 그래서
토탈 킬달 나이트로겐이죠. 그래 우리가 예전에는 분석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유기성 성분을 양을 측정하고 싶은데 자연 상태에서 유기물이 방출이 되었을 때 이 유기물이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돼요. 그러면 지금 수중에 유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다. 그럼 이 암모니아는 뭐였다? 바로 이전에는 유기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량, 이 수계에, 이 물에 유출되어 있는 오염된 유기물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론 유기성 질소의 양도 측정하지만 암모니아성 질소는 바로 전까지 유기물이었기 때문에 총 오염된, 투입된 유기물량을 계산할 때 두 개를 다 합해야 돼.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게 바로 총 킬달 질소예요. 그래서 뭐죠? 바로 유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입니다. 5번이나 6번이랑 같은 내용이니까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하수도에서 존재하는,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는 생하수도라는 것은 지금 오염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유기물이 아직 존재할 수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질소의 두 가지 형태는요. 암모니아, 질소, 이거는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유기성 질소 화합물 명확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기물에 의한 오염이 최근에 일어났을 때는 아직 미처 분해되지 못한 유기성 질소와 그리고 그 유기물이 분해되어서 생성된 암모니아성 질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의 지하수, 하천 그리고 해양에 대한 각종 물의 특징을 볼 때 하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염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천수는 가장 내용이 깨끗하니까 제외하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육지에 접해 있어서 오염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오염물이 투입돼서 하천에 있었을 때 일반적으로 질소의 성분을 보게 되면 유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가 60에서 70% 그리고 질산성 질소, 즉 아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가 30% 정도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하천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요. 그럼 바다는 하천에서 오염되었던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흘러서 바다에 다 모이게 되는데 그럼 오염된 지 오래된 지난 후죠. 물론 바다에서도 물고기가 살고 있고 생명체가 살고 있고 그 수생 생태계에 의해서 분변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유기물이 투입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바다는 전체 하천 민물들이 다 모여갖고 오랫동안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질소 성분의 비율을 보게 되면 암모니아성 질소나 유기성 질소는요 30% 미만이에요. 30%고요. 질산성 질소나 그러니까 아질산성 질소 같은 이러한 질산성 질소의 비율이 70%예요. 그게 바로 유기물이 분해되고 점차적으로 유기물의 질소 순환, 즉 유기성 질소에서 아미노산 그리고 암모니아 그리고 난 뒤에 아질산, 질산으로 거쳐가며 있었을 때 전체 유기성 질소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질산성 질소로 변환된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그냥 물에 존재하는 구성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기성 질소와 암모니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천 수질의 분석 결과 질소 화합물의 대부분이 질산성 질소로 존재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유기성 질소가 들어와서 거의 다 분해됐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가장 타당한 평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오래전에 이 하천에 유기성 오염물이 방출된 적이 있다. 자, 지속적으로 계속 방출되고 있다는 게 아니죠. 한번 방출됐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다면 물론 질산성 질소도 많겠지만 계속 지금 새로 최근에 들어온 유기성 질소의 비율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율과 분해되는 비율에 따라서 그 성분의 비율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질산성 질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죠? 한번 들어와서 그게 다 분해될 때까지 새로운 유기물이 존재가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방출된 적이 있다. 가장 타당한 평가죠. 도금공장 폐수 아니죠. 도금공장 폐수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면 미생물의 활동도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이 분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유기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의 비율로서 이게 언제 오염이 됐나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완전히 자정이 되어 청정한 상태다. 자,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분해되지 않는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거는 굉장히 청정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천은 최근에 유기성 오염 물질에 의해서 오염되었다. 이건 아니에요. 유기성 질소가 많아야 되는 것이죠. 다음 상수에 대한 분변 오염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되는 것은인데요. 자, 분변 오염이라면 뭐죠? 바로 동식물의
배설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분변이라는 특징 우리가 수지를 했으니까 문제풀이는 수지 기본반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심화반까지 다 했으니까 분변오염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BOD와 COD의 농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즉 BOD와 COD가 엄청 15,000에서 3만 ppm까지 높다라는 거는 유기성 물질에 의해서 완전히 엄청난 고농도의 유기성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럼 질소도 유기성 질소가 가장 많은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가장 유기성 질소는 뭐죠? 암모니아가 아니라 알부노이드성 질소죠. 자, 유기성 질소는 단백질, 고분자 단백질입니다. 그 고분자 단백질이 다 분해되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돼요? 아미노산이 돼요. 그렇죠? 필수 아미노산 해갖고 몇 가지 아미노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의 펩티드 결합의 형태에 따라서 단백질이 머리카락도 되고 우리의 근육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 손톱도 되고 다양한 형태의 세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고 이 아미노산이 분해돼서 유기물로서 가장 마지막 즉 암모니아가 되기 직전 단계가 알부노이드성 질소예요. 그래서 알부노이드성 질소까지는 유기물 이 알부노이드성 질소가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되면 이때부터는 무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기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알부노이드성 질소, 유기물인 것은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알부노이드성 질소다. 만약 알부노이드성 질소가 없고 아미노산이 있다면 그럼 아미노산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성 질소를 찾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분변 오염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것 하면 이 분변 지금 유기물이니까. 근데 사실은요, 분변 오염에 대한 지표가 있다 그러면서 이 질소가 쭉 나왔는데 여기는 대장균이 없어요. 대장균이 있으면 무조건 분변 오염에 대한 지표는 대장균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요, 억지로 질소 순환의 과정 중에서 이해하라고 만들어진 거지 분변 오염의 지표하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대장균이 아닌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짝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다른 포커스로 접해보시라고 꼬아놓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10번 이게 이제 유기물의 질소의 순환에서의 형태 변화를 바르게 나타낸 것이죠. 용존산소가 풍부하다 그럼 뭐예요? 질산화 과정이 잘 진행된다라는 걸 의미하며 그리고 수중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될 때 가장 옳은 표현, 옳은 과정은 잘 바르게 표현한 거 뭐죠? 아미노산 이에요. 그럼 유기물이죠. 아미노산 다음에 알부노이드성 질소 없으니까 바로 뭐죠?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이렇게 넘어가죠. 위에 이제 이게 좀 빠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질산화 과정이 풍부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질소 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블루베이비 효과가 뭡니까? 블루베이비 현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옛날에 음용수가 체코슬로바키아일 거예요 아마.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음용수가 이제 질소에 의해서 암모니아나 유기성 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서 이 수중에 있는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걸 음용한 특히 영유아죠. 아이들. 그래서 아기들이 얼굴이 파랗게 변하면서 먼저 심장 질환이 오고 그다음 호흡기 질환이 오면서 질식사한 사건이 바로 블루베이비 현상입니다. 그거는 수중에 우리 몸에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에 대한 성질이에요. 이게 대기할 때 보게 되면 NO나 NO2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액 중에서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크기 때문에 이 산소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산소를 빼고 질산이 부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혈액이 하는 이유가 바로 산소를 전달하고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인데 산소가 안 오기 때문에 우리 세포는 전부 호기성 세포입니다. 산소가 안 오니까 산소를 보내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심장은 혈액을 보냈는데 또 보내달라니까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심장 질환이 발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심장 질환이 발생할 정도로 피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계속 산소는 안 오고 질소 산화물만 도착하니까 질식이 돼서 파랗게 변해서 질식사하는 게 블루베이비 현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블루베이비 효과는요, 블루베이비 현상은요, 질산염, 아질산성 이게 음용수 중에 이 농도가 너무 높아서 발생한 사건이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생체량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력이 크진 않는데 특히 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률이 빠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양의 산소를 소비하고 엄청 빠르게 세포 분화하면서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 또 생체량이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크게 나타나죠. 예, 그리고 1번 맞고요. 질소 고정은 리조비움, 블루그린 LG, 남조류, 그리고 아조토박터.
그렇죠? 그래서 질소 고정이라 하면 대기 중에 질소가 거의 79%로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 지구상의 유기 생명체 같은 경우는 그 생명체의 세포는 무조건 질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는 유기물은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은 아까 아미노산이라고 이제 무조건 질소가 있어야 되고 필수적으로 인이 있어야 우리 생체 내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성이 돼요. 그런데 대기 중에 풍부한 질소는 우리 식물, 그러니까 유기물을 생산해내는 1차 생산자가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뭘로 바꿔요? 1차 생산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무기성 질소로 바꿔줘요. 그게 바로 질소 고정생물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 가스를 암모니아성 질소로 변환을 시켜서 이게 무기성 질소로서 물에 녹을 수 있게 되고 그걸 다시 1차 생산자들, 이 식물, 특히 대표적인 식물이 물에 녹아있는 형태의 질소를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생산하게끔 하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질소 고정이고요. 질소 고정에 해당되는 생물체는 바로 블루그린 LG 남조류와 아조토박터 리조비움 이렇게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질산화 과정은 아질산염을 거쳐서 질산성 질소를 만드는 거 맞고요. 유기성 질소는 탈질화 과정을 거친 후가 아니죠. 암모니아가 된다인데 유기성 질소가 암모니아가 되는 과정은 가수분해 단계입니다.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변환될 때 주로 적용되는 게 가수분해 단계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되는 건 질산화 과정이에요. 산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탈질화 과정이 아닌 질산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여기 암모니아가 되는 거니까 가수분해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12번 암모니아의 수중 생물에 대한 영향은 산성에서보다 알칼리성물이 더욱 심하다. 이게 한 4, 5년 전쯤에 나온 기출문제의 한 예지, 그거를 좀 응용해서 만든 문제죠. 수중에서는 우리가 암모니아성 질소로 나가게 돼요. 그럼 암모니아성 질소가 pH에 따라서 형태 변환이 됩니다. 우리 수처리에 있었을 때 에어스트리핑법 생각해보면 pH 10 이상으로 충분히 높이게 되면 이게 전부 암모니아성 질소가 되고 그럼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 하잖아요. 온도를 높이고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를 낮추게 되면 암모니아 기체로 날려보내서 수중의 질소를 농도를 없앤다. 이게 줄인다가 에어스트리핑법인데 거기에서 뭐예요? 바로 암모니아성 질소는 pH가 올라가서 알칼리성으로 가면 갈수록 암모니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성은 NH4기 때문에 이온화된 질소라고 표현을 하고 NH3 암모니아는 유리화된 질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리형 암모니아, 이온화된 암모니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똑같이 암모니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온화된 것은 NH4 플러스 를 의미하며 유리성 암모니아라고 하면 NH3 형태로서 얘는 이제 비극성인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pH가 높을수록 암모니아 형태로 많이 존재하는데 이게 어류 독성을 살펴보게 되면 얘가 극성이 있고 비극성이라는 것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공론화되지 못하고 그냥 제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pH가 높아질수록 이 암모니아 성분에 의한 어류 독성이 증가한다이며 그래서 암모늄 즉 이온화된 암모늄 형태의 독성보다 유리화된 암모니아 형태가 더 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류 독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pH가 이게 사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암모니아성 즉 유리형 암모니아의 독성이 어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더 강하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pH가 높을수록 암모니아 형태로 많이 존재하니까 pH가 높을수록 독성이 강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성에서보다 알칼리성, 즉 pH가 높아질수록 암모니아의 독성이 강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높은 pH에서는요, 바로 독성도가 높은 암모니아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찾으면 되는데 1번 유리형 암모니아는 뭐 NH3, 그 다음에가 이온화형 암모니아보다 산소 전달을 더 많이 방해한다. 자, 독성이 강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높은 pH에서는 독성이 큰 암모늄이 아니라 암모니아죠. 알칼리성에서는 암모니아와 암모늄 농도가 서로 같아서 아니죠. 암모니아 형태가 농도가 더 많습니다. 높은 pH에서는 암모니아의 톡식 유니트가 증가한다. 이건 뭐라고 할까? 이 형태가 즉 암모늄 형태보다 암모니아 형태가 독성도가 더 크니까 우리가 pH가 높아질수록 독성도가 강해진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데 이걸 또다시 한번 표현한 거야. 그렇죠? 톡식 유닛이 증가한다라고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성도에 대한 내용 했고요. 다음 13번, 14번, 15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한 2번 이상 이제 연구사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시험 문제도 나왔는데 이 문제 유형으로 나온 게 아니라 계산 문제 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혼돈되기 쉽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시라고 하는 유형으로서 나눠놨습니다. 질산화 반응 시 암모니아성 질소 1g당 소비되는 산소량. 이제 여기 이런 반응식은 반응식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반응식이니까.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쭉 이거 한 2번 이상은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되는 산화 반응식을 적어줬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1몰의 암모니아가 2몰의 산소를 만나서 얘가 NO3 마이너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3개가 남았죠. 그래서 H2O 그렇게 되면 NO2지. 오전이 왜 나와? 자, 산소를 만나서 그러면 산소가 총 4개의 원소로서 그럼 3개 하나니까 4개 맞아요. 그럼 남는 거 하나 뭐죠? H 플러스입니다. 이거를 보통 다른 책에서는 HNO3 플러스 H2O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왜 이걸 분리해 놨을까요? 저 밑에 있는 10몇 번이야? 15번 문제를 해석을 해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NO3 마이너와 H 플러스로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를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1몰당 2몰의 산소를 소모한다예요. 우리가 교재에서 처음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암모니아로 존재할 수 있고 암모늄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암모니아성 질소라고 한다면 질소만 생각하면 된댔죠. 암모니아의 1몰 분자량은 지금 17이지만 암모니아성 질소에 들어가 있는 질소는 14g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7이지만 질소로서는 14g. 그럼 2 곱하기 32니까 얘는 64. 따라서 14 대 64는 1 대 X. 따라서 1g의 암모니아성 질소입니다. 암모니아가 아니라 질소가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은 14분의 64 해서 4.57g. 자, 4.57g은 암모니아성 질소 1g이 필요로 한 산소 요구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암모늄 형태로 존재하든 암모니아 형태로 존재하든 암모늄 1몰에 있는 질소가 질소의 1g당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암모니아 1g당 소비하는 산소 요구량은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암모니아기 때문에 질소가 아니죠. 그러면 이거 총 17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암모니아니까. 그래서 얘는 암모니아는 17. 암모늄 아닙니다. 암모니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17, 1대 64. 따라서 이때는 뭐예요? 17분의 64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3.57입니다. 이 문제 나왔을 때 문제를 꼼꼼하게 안 읽고 이거 무조건 많이 풀어봤던 거야 하고 4.57 적었던 친구들 좀 틀린 친구가 있습니다. 암모니아로 묻고 있는지 암모니아성 질소로 묻고 있는지 암모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무엇 대비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인가. 이 반응식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반응식을 알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내포하고 있는데 그 내포하는 것 중에 계산식에 있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대상으로 산소의 양을 계산하는가.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13번, 14번 문제. 차이점을 아시겠죠? 질소로 물었나? 암모니아로 물었나? 라에 따라서 답이 틀려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질산화 반응 시 암모니아 1g당. 자, 이거 암모니아성 질소 아닙니다. 그러니까 17로 해줘야 되고요. 암모니아 1g당 소비되는 알칼리도예요. 알칼리도를 뭘로? CaCO3로 환산해서 표현하라는 거죠. 계산 문제에서는 항상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의 단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냥 알칼리도 이게 뭐죠? 알칼리도는 수계에 산이 들어왔을 때 이를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척도로서 CaCO3의 당량가로 환산하여 표현한다. 자, 정확하게 알칼리도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문제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수소가 1몰 발생해요. 그래서 암모니아 17g, 왜 암모니아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암모니아 17g일 때 얼마가 발생해요? 수소 1몰이 발생해요. 일당량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일당량에 해당하는 CaCO3는 50g이죠. 그래서 얘는 이걸로써 알칼리도를 하게 되면은 50g의 as CaCO3로 알칼리도가 소모가 됩니다. 소모가 되는 양. 그래서 소모가 되는 양을 계산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1g이니까 뭐예요? 17g의 분의 여기는 50g as CaCO3가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분의 50 하게 되면 이게 약 얼마? 2.94g as CaCO3.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 1몰이 산화가 되면, 질산이 되면 수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소비하는 알칼리도는 이 수소의 노르말, 그러니까 당량으로서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똑같은 반응식 하나 가지고 13, 14, 15 다 계산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번이죠. 암모니아성 질소 200mg인 폐수가 완전 질산화에 필요로 하는 이온 산소 요구량입니다. 자, 이제 반응식은 1몰당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알고 있는 거 해도 되죠. 여기서 암모니아성 질소라고 했으니까 얼마? 1g당 4.57g. 그럼 200 곱하기 4.57 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물론 200 곱하기 14분의 64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14g일 때 64g의 산소를 필요로 하니까. 근데 이게 얼마? 4.57.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로서 계산을 하면 별 문제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약 914 정도로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산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인데요. 자, 이론입니다. 질산화 과정은 분뇨나 하수의 단백질 함유 오수가 하천에 유입 시 오염 후 경과 시간, 그리고 오염 지점, 오염 진행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된다. 자, 아까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오염된 지 오래 지났는지, 금방 얼마 안 지났는지 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함유 오수가 배출되면 자연에서 가수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된 후 유기물 분해 과정에는 그러니까 가수분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질산균에 의해서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의 과정을 거쳐서 정화된다. 자, 그 다음 이 사실은 이제 암모니아성 질소부터 아질산성, 질산성 질소까지 질산균에 의한 것이죠. 암모니아가 되는 것까지는 이제 가수분해, 미생물의 분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아질산성 질소로 변환되는 과정보다 아질산성 질소에서 질산성 질소로 변환되는 과정이 쉽게 진행된다. 자, 왜 그렇죠? 우리 이 반응식을 그냥 하나만 적었었는데,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아질산성 질소로 진행이 되는 데 있었을 때는 산소가 2분의 3몰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아질산성 질소에서 질산성 질소로 진행이 되는 데는 2분의 1몰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아질산성은 산소가 질산성 질소에 비해서 3배의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자, 많은 양의 무언가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가 많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환경에 있었을 때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예민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환경에 예민한 종일수록 뭐죠? 까다롭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까다롭다라는 것이 잘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질산성 질소로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왜냐면은 아질산균 자체가 환경에 민감하고 까다로워서 잘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 얘가 또 산소도 많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그만큼 걸려요. 그런데 아질산성 질소에 비해서 질산성 질소, 그러니까 질소를 만드는 질산균은 3분의 1만큼의 노력만으로도 질산이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계에서 가장 작은 형태, 작은 분포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아질산성 질소다. 왜? 생성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분해되는 데는 시간이 빨리 걸리니까, 적게 걸리니까. 그래서 가장 적은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질산성 질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니트로박터는 니트로조모나스. 자, 니트로박터는 무슨 균? 질산균. 니트로조모나스는 아질산균입니다. 그래서 니트로조모나스, 니트로조코쿠스 중간에 SO, 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질산균, 없는 애들은 질산균. 자, 그래서 니트로조모나스보다 환경에 민감하면 아니죠. 니트로조모나스가 아질산균이기 때문에 환경에 민감하고 까다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 4번은 무조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중에 유기질소가 유입됐을 때 유기질소는 미생물에 의해서 단계를 거치면서 변환되는데 가장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 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질산성 질소. 그래서 아질산성 질소가 가장 작은 양으로 존재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 데 있었을 때에 필요로 하는 조건이 많고 그다음에 그 반응을 일으키는 미생물군이 보통 환경에 민감하다 한다면 그 반응을 유발하는 데 조금이라도 저해 요인이 있으면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는 성질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질산성 질소를 찾으시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죠.